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혹시 우울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의미 없게 느껴지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치료해야 할 정신질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인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신비롭고 개인적인 작품인 붉은 책에서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질병이나 약점의 징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영혼의 지혜로운 반란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삶, 즉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던 삶으로부터의 단호한 철수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가짜미소 의미 없는 대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일상들을 보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을. 이것이 융기 우울증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고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 완벽한 스펙을 가진 취준생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모든 연기에 지쳐서 단순히 무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20세기 초반 당시 심리학계를 지배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장 유력한 제자이자 후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깊은 존경과 신뢰를 쌓아갔고 함께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1913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주로 개인의 억압된 성적 욕망과 윤영이 트라우마의 저장소로 보았다면 융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공통된 역사와 지혜가 담긴 거대한 우물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그들의 결정적인 결별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융에게 생애에서 가장 극심한 내적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융은 성공한 정신과 의사이자 존경받는 학자로서의 외부적 역할과 명성을 모두 잃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공허함과 혼돈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융은 이 어둠 속에서 도망치거나 외부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자발적인 정신병 상태에 빠뜨리는 극도로 용감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숙이 침잠하여 무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힘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고대 신화에서 영웅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내려가 용과 싸우고 보물을 얻는 것처럼 지하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융은 자신의 환상과 꿈,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들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그것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 인물들, 즉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현명한 노인 필레몬 피레몬이나 어린 소녀 살로메, 사로메와 같은 원형적 존재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림과 글씨를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재구성했습니다. 융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책에 담았는데 이 책이 바로 우리에게 붉은 책, 리버 노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책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융의 가장 내밀한 고통, 혼란,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의 분석 심리학 이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 핵심적인 작품입니다. 융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형들을 발견하고 통합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융의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은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무언가 바뀌어야 해.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이 여행이 무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역할과 기대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는 붉은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빛을 찾으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붉은 책은 단순한 심리학적 저술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있는 더 깊은 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통된 심리적 유산이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신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그리고 행동 패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 무의식은 신화 종교 민속 이야기 동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상징, 즉 원형 아케타입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형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감정 생각의 패턴을 형성하며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원형들을 심리적 본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짓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인간의 정신도 보편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히로의 원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에서 어머니, mother의 원형은 양육과 보호의 이미지에서 현자, wise old man. 이 원형은 지혜와 영적 안내의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한국 신화에서 단군 신화는 이러한 원형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곰여인 웅녀은 인내와 희생을 통해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는 어머니의 원형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현자의 원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군은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영웅의 원형을 상징하며 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신화들을 배우고 이해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신화 속 원형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우리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들을 탐험하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연결을 잃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를 공동체의 경험과 집단 무의식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의미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우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 집단 무의식 속에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집단 무의식의 지혜를 통해 더 큰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더 깊은 목적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보는 보편적인 상징들, 예를 들어 물 무의식산 성장길 여정 등은 모두 집단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이해하고 우리의 꿈과 상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을 탐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고통과 기쁨이 모두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융은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분노, 이기심,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성, 야심, 강인함, 심지어 영적 잠재력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조화와 겸손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야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튀지 말라, 남들처럼 살아라 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는 우리의 독특한 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억압된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온전함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신경질적인 행동 이유 없는 분노,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패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림자에게 투사 프로젝션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종종 이러한 내면의 분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이 소진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투를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질투를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자기 수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수용은 진정한 자아 발견의 핵심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롭고 보편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로 연극 배우의 가면을 뜻하며 융의 이론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맞춰 보여주는 공적 자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여러 페르소나를 착용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의 페르소나를, 가족 앞에서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부모나 자녀의 페르소나를,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페르소나를 씁니다. 이 가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의 취약한 내면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면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다양한 역할과 기대의 압력이 강한 곳입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 완벽한 스펙을 가진 취업 준비생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직장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부모, 늘 밝고 긍정적인 친구 등 수많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역할들이 페르소나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다 보면 결국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이처럼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어 내면의 갈등을 겪는 현상을 소외 알리에네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우울함이 종종 이 페르소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더 이상 가짜로 살 수 없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이 벗겨지면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인정, 심지어 정체성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져야 비로소 진정한 얼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역할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탐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며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기대에 목매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진실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면 우리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이 가면을 의식적으로 벗어 던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때 비록 일부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궁극적으로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MBTI는 단순한 성격 테스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E인지, E인지, T인지, F인지를 묻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MBTI 유형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MBTI의 근본적인 뿌리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의 의식적인 태도를 내향 인트로버션과 외향 extroversion으로, 그리고 심리 기능을 감각 센싱, 직관 인투이션, 사고 띵킹, 감정 필링으로 분류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내향성은 에너지를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태도를, 외향성은 외부 세계와 관계 맺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심리 기능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방식을 나타냅니다. 융은 이 8가지 기능과 태도를 조합하여 심리 유형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이것이 MBTI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융에게 있어 이 심리 유형들은 단순히 사람을 분류하거나 고정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우세한 기능, 도미넌트 펑션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열등 기능, inferior function 또한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형 T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 F이라는 열등 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온전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은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TI는 이러한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큰 인기를 얻은 것은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깊은 갈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네 글자의 알파벳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억압된 부분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MBTI는 자기 이해의 시작점일 뿐 진정한 목적은 융이 말한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고난 유형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MBTI는 융의 심오한 이론을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유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융의 심리학적 개념들은 현대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은 우리의 내적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깊은 무의식적 뿌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은 한국 대중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K-POP 아이돌 그룹의 복잡하고 광대한 세계관은 종종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하여 영웅의 여정과 같은 원형적 서사를 펼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은 멤버들이 각자 고유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거나 성과 악의 대립 속에서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팬덤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무의식적으로 대중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웹툰 영화, 드라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독한 전사, 희생적인 어머니, 지혜로운 스승과 같은 원형들은 집단 무의식이 현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에 대한 우리의 강한 감정적 반응은 그들이 우리 내면의 집단 무의식 속 원형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특정 이야기에 매료되고 특정 인물에게 깊이 감정이입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박힌 집단 무의식적 원형들이 현대적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융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이론은 한국 사회의 개인들이 겪는 압박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더 잘이라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인 완벽한 페르소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업, 직장, 사회적 지위 등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망은 그림자 속으로 억압됩니다. 융은 이러한 억압된 그림자가 결국 우울증, 번아웃, 불안과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이론은 이러한 고통을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보라고 제안합니다.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낄 때 융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들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여기고 대화를 나누는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기법을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불안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아이의 이미지로 나타난다면 그 아이에게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개발을 넘어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의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보다 내면의 진실성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공에 지쳐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혼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나은, 더 진실된 자아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모든 측면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반란을 이해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칼 융의 붉은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둠을 통과한 후에 오는 재탄생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와 온전히 마주하고 집단 무의식의 지혜와 연결되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탄생이 세상으로 나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탄생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억압된 감정들,
당신의 진정한 욕망들을 의식적인 삶에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대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때 당신의 페르소네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삶은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후에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단순히 자신입니다. 그리고 융의 철학은 바로 그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융의 붉은 책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이 지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어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더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의 여정이 어떤 단계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이고 성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세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세상은 진정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당신이 아니라 모든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할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의 마지막 단계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